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금융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동산의 비중이 우리는 80%나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 금융자산은 뭐냐면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가 10몇 %이면서 예금 금리가, 그리고 또 은행이 다 책임져 주니까 돈 생기면 갖다가 예금만 해도 큰 자산 형성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1%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약간 오른다고는 하지만 그게 갑자기 옛날처럼 10%로 가거나 이런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금융자산으로. 그래서 지금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가 붐입니다. 저는요, 이 많은 분들이 이 특히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월급을 타면 그 월급을 잠재우지 말고 월급에도 일을 시키자. 그래서 돈에도 일을 시키자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한 건 뭐냐면 그 돈에만 일을 시키고 자기 자신의 일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이 매달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금융자산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죠. 또 보너스를 받죠. 또 나중에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해서 성공해야지 그에 따르는 뭡니까?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받은 월급을 투자해서 생기는 그 수익이 일이라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생기는 그런 그 근로소득, 이거는 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요, 투자에 몰두한 나머지 일을 소홀히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개 뭐냐면 온갖 유튜브에서 요즘 주가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이런 방송이 난립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단기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은 소득 격차와 이 자산 격차가 있는데, 소득 격차는 내 월급이 1,000만 원이다. 저 사람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5배입니다. 그게 소득 격차고요. 자산 격차가 뭐냐면 상위 20%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평균이 하위 20% 분들의 자산의 평균의 몇 배가 되는가. 그게요, 2017년에는 100배였습니다. 근데 불과 3년 만에 167배가 됐어요. 요즘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영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 샀는데 집값 올랐는데, 여기는 돈 빌려서 집 사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새를 살고 있었는데 이 자산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은 미치지요. 그 다음에 온 나라가 지금 이 투자의 붐이 됐는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벼락거지, 벼락부자, 온 국민이 조급증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요, 피델리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마젤란 펀드는 유명한 펀드예요.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1977년부터 90년까지 13년간 운영한 사람이 있어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피터 린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수익을 잘 냈냐면요, 13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2700%였어요. 그리고 13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29%. 그런 마젤란 펀드가 있는데 그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13년 동안에 3배로 올랐고 연수익률이 30% 정도 되는데 절반이 손실을 봤다고? 왜 그러냐?
막 오를 때 딸려서 샀다가 떨어지면 또 열받아서 팔아버리고 또 막 오르면 또 사고 단기 시황 전망에 샀다 팔았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는 장에서도 꼭 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본업을 가진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노후 대비로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 뭔가, 이거를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선요, 알아야 될 게 뭐냐. 수많은 금융상품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이거는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건 알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이 뭐냐?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이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가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상품,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거를 투자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예금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요, 눈 감고 예금 아니면 예금과 비슷한 상품에 넣어야 돼요. 또 자금을 장기간 시장에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이 골치 아픈 것을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요 10% 이렇게 할 때는요,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갖다 예금만 해도 팍팍팍 늘어나니까. 지금은 1%, 올라봐야 2%예요. 지금은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또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손실 리스크. 그러면요,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유튜브가 그냥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증권시장에서 30년 펀드 매니저가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누가 와서 자기한테 금년도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라며.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요번에요, 5강좌를 제가 했는데 다 그게 기본 원칙에 관한 얘기예요. 자산관리에. 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금융자산 운용하는 원칙을 또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복잡한 거 알기보다는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하나 알아둬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못 믿을 사람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소개받아서 하게 될 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원칙을 지켜서 나한테 조언하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오르고 떨어지고 그거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요, 제가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리스크를 우리나라는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위험상품. 저는 언론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리스크는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부모에서 어떻게 겁이 났어요. 근데 지난 10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보세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사모님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닙니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그건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참 이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쪼다 만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리스크라고 번역합니다.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저기 보이죠?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 위험이에요, 데인저가. 그럼 리스크의 정확한 뜻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주었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돼 있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이 리스크를 안지 않고는, 테이킹하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공무원들이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안전합니까? 해외 사례를 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독이 오르면요, 압력이 들어와요. 행정개혁을 하라는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면요,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서 공무원도 잘라요. 선생님은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지금. 안전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 마, 가지 마. 근처도 가지 마. 애들을 지금 병신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사실 그거가 진짜 공부거든요. 책 한 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가 간단한 요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무리 삼성전자 좋은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작년에 코로나 사태 나가지고 일시적으로 팍 떨어졌죠? 그 다음에 9.11 테러 나면 그냥 온 주식시장이 확 떨어지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막말로 똥주라고 그러죠? 그런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잖아요. 그게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래서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와 개별 종목 리스크에 방어를 해서 성공해야지 투자에 성공하는데, 그러면 시장 리스크는 어떻게 방어를 하지?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가 올 걸 알았습니까? 그게 언제 지나갈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면 그때가 그런 일이 언제 생길지, 그 생긴 일이 언제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장기 투자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 분들이 짜증내요.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그거 알려달라고 그랬지 누가 그 얘기하라고 했어요? 다들 그런 거예요. 몰라요, 그거. 단기 전망은. 그러니까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낼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금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또는 구워서 한 돈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리스크는요, 개별 종목 리스크는 발품 팔아서 시장 분석도 하고 기업 방문도 해가지고 좋은 종목을 골라야 돼요. 근데 신이 아닌 이상 100% 좋은 종목을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10개, 20개에 나누어서 투자하라,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산 방법은 뭐냐? 3가지 분산의 종류가 있는데, 첫째, 석유주와 항공주를 삽니다. 석유가 오르면요, 기름값 올랐으니까 항공주는 떨어지거든요. 석유는 올라요. 그게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나이와 내 형편에 따라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과
예금이나 CMA처럼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 다음에요,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 분산, 적립식 투자는 시간 분산이에요. 그런 식의 분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체적인 요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집에 5천만 원이 있다, 1억이 있다. 그러면요, 예금에 넣었다가 주식이 좋다면 주식 샀다가 깨먹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들 이러거든요. 우리 집에 1억 5천만 원이 있으면 그거를 자금의 용도별로 나눠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태인도 그런데요. 애들 학자금 쓸 용도 깡통, 어디 여행 갈 용도 깡통, 그 다음에 뭐 빚 갚을 용도 깡통. 빚쟁이가 왔는데 빚쟁이한테 줄 돈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 애들 학자금 용도 돈이 있어요. 돈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면, 여기 있네? 그러면 이거는 빚 갚는 용도가 아니고 애들 학자금 용도라 당신한테 못 준다고 그런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5천만 원, 1억 있다. 3개의 주머니에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첫째 주머니가 뭐냐면 6개월 이내에 먹고 살고 쓸 거, 애들 학자금 할 거, 원금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이거는 생계형 주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금융상품을 사야 되느냐?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원금 안 깨먹는 거, 수시로 환금 되는 거, 예금이나 CMA 같은 저축상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형 주머니 또는 저축주머니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느 집이나 필수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자산형성 주머니. 이거는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내 노후 대비로 모아가는 돈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퇴직연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이 주머니는 또 필수 주머니예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주머니가 있어요. 이거는 단기 시황전망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칠 확률은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가지고 돈이 오르면 폼당에 써요. 깨먹으면 그때 마음이 에이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래서 잊어버릴 정도만 하라고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트레이딩 주머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저는 이 주머니는 없어요. 왜? 이거 할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공척하니까 제 아내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이걸 사고팔고 해봐라. 저희 집사람은 고수업을 좋아하거든요. 그 트레이딩 주머니를 해놓고 한도를 넘지 않도록. 근데요, 우리나라는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퇴직연금이 자산 형성 주머니의 대표적인 그 수단인데 박쳐놓고 있어요. 80%를 그냥 예금에 원금 보장은 다 집어넣어놓고 수익도 안 나요. 오히려 그걸 열심히 투자 상품에 넣어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트레이딩 주머니에 샀다 팔았다. 동학개미도 다 트레이딩 주머니에 돈을 넣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금 주머니에 돈을 넣었다가 이제 주가가 오르고 저쪽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트레이딩을 옮겨. 근데 막판에 들어갔다 깨먹고 에이 나쁜 놈들. 다시 또 생계형으로 돌아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주머니는 없어도 좋은데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양성 주머니는 꼭 필수 주머니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이 자산양성 주머니를 운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퇴직연금은 펀드에 20년, 30년, 40년 돈을 넣어가지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의 위력, 마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립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몇 달 주가가 떨어지면 김새 가지고 수도패버리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 30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여기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10년에 1200만 원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넣었어요. 근데요, 시작할 때 그 펀드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재수없게 시작하자마자 펀드 가격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5년 동안 떨어져가지고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미치겠죠, 기분이. 5년 후에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10년 후에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10,000원이
2,000원까지 5년 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5년 후에 10,000원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때는 어떤 거는 10,000원, 어떤 때는 8,000원, 어떤 거는 3,000원, 어떤 날은 꾸준히 그거 샀어요. 그러면요 10년 후에 원금이 1,200만 원인데 그동안에 적립해서 산 그 펀드의 10년 후에 평가액이 얼마가 돼 있을까 물어보면 10,000원이 2,000원 떨어졌다 다시 10,000원으로 돌아왔으니까 뭐 본전치기 정도에 와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요 2,410만 원이 돼요. 10년 후에 2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00원으로 떨어지면 더럽게 기분은 나쁘지만은 10,000원일 때는 한 주 샀다면 2,000원일 때는 5주를 살 수가 있잖아요. 쌀 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약간만 올라도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 적립 투자의 마력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적립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20년 했더니 몇 천만 원이 됐다. 그때는 그냥 두면 안 돼요. 뭐냐면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으로 나누어야 돼요.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뜻이 뭐냐면 서류를 끼우는 홀더, 금융상품을 넣는 바구니, 보유금융자산 일람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는가? 자기 형편에 맞게 짜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요 공격적인 상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재산 상태, 부자는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돈이 없는 분은 일을 열심히 하고 예금이나 하는 게 나아요. 가족 상황, 자신의 투자 성향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금융회사에 가면 이 앙케이트 용지를 줍니다. 거기다 자기 대답을 하면 아 손님은 지금 형편이 공격적인 상품은 30%만 하시고 안정적인 상품을 70% 하세요. 아 손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공격적인 상품은 많이 하시고 안정적인 상품을 조금만 하세요. 이런 거 다 골치 아프면요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내가 30대다 100에 30에 보면 70입니다. 그러면 70%는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30%는 안정적인데 저는 나이가 75세니까 빼면요 25%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는 25%만 넣어야 돼요. 이런 식의 비율을 짜는 건데 시간 앞쪽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퇴직하신 예정자가 오셔가지고 2억 원을 가지고 주식투자해서 노후자금 마련하겠다고? 저 그분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단계별로 방법이 다른데요. 제1단계는 언제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그리고 월급 받아 쓰고 남은 돈을 모아가면서 적립해가면서 운용하는 단계. 현역 시절에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근데 이제 복잡한 거는 퇴직하고 나서요.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을 꺼내 써야 돼. 꺼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 이게 퇴직하고 나서 약 80 되기 직전까지가 이 단계예요. 그러면 얼마를 인출하고 얼마를 남은 돈을 운용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수익률로? 세계적인 평균을 보면 모아둔 노후자금의 연 4%를 꺼내가지고 쓰고 그걸 12로 나눠야 되겠죠? 남은 돈을 연 3% 정도만 운용해라. 연 수익률 3% 정도 목표로 한다면요.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나 예금의 비중이 많은 혼합형 펀드 정도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주식에 튀긴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형 펀드 같으면 혼합형 펀드.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전체 갖고 있는 자금 중에서 20, 30%만 주식에 넣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상품에 넣어놔야 돼요. 그렇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덜 꺼내 쓰고 3단계로 많이 옮겨 놔야 돼요. 3단계는 80 전후부터 시작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이제 운용에서도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남은 돈은 예금이나 CMA 같이 원금 안 깨먹는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노후에 이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쨌거나 상품을 골라야 되니까 상품 고르는 요령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월급 다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사려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은행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주식이나 펀드처럼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면요,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가공된 상품, 구조화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 많아요. 요즘요, 기발한 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원금 뭡니까? 위험은 제로고 수익 많이 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누가 와서 이게 기발한 상품이라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든지,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처럼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거는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자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운용회사가 200몇씩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그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보험인가, 변액연금인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좋은 상품이에요.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3년 이내에 주가지수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원금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샀다가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IRP, 개인연금, 그다음에 뭐 ISA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왜? 남존일만 시키니까.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려면 큰 실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